아빠, 나 눈 오는데 너무 추워. 나 오늘은 분유를 못 샀어. 폭설이 내리는 아들의 무덤 앞에서 들려온 이 한마디. 재벌 회장 부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죽은 아들의 비석을 붙잡고 아빠라 부르며 오열하는 낡은 패딩을 입은 가난한 소년. 그리고 그 소년의 주머니에서 나온 꼬깃꼬깃한 일수표 한 장. 아버지 몰래 현금을 빌립니다.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아이들은 살려야 합니다. 죽은 아들이 목숨 걸고 숨겨왔던 충격적인 비밀과 눈 속에 버려진 아이들의 운명. 이 만남이 한 재벌가의 운명을 어떻게 뒤집어 놓을까요? 내 사연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어디서 듣는지 남겨주세요. 저는 눈 오는 날에만 이곳에 옵니다. 다른 날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묘지 관리인 아저씨도 계시고 가끔 묘 주인의 가족들도 오시죠. 그런 날엔 저를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이 추운 날, 이 먼 산꼭대기까지 올라온 애가 누구냐고요. 하지만 눈 오는 날은 다릅니다.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길도 위험하고 추위도 매섭고 무엇보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눈 오는 날 죽은 사람을 찾아갈 여유가 없죠. 저만 빼고요. 오늘도 집에 쌍둥이를 두고 왔습니다. 둘 다 겨우 돌이 지났습니다.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이불을 꼭꼭 덮어주고 나왔어요. 아이들은 잠든 사이에 제가 없어진 걸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제가 1시간 넘게 집을 비웠다는 걸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혹시 둘 중 하나라도 깨서 울고 있진 않을까요? 혹시 이불을 걷어차고 추워하진 않을까요? 아니면 배고파서 울고 있진 않을까요? 생각만 해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묘지에 오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죄책감과 불안함이 사라지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은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께 말을 걸 수 있으니까요. 저는 늘 같은 순서로 비석을 닦습니다. 먼저 눈을 털어냅니다. 장갑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요. 그 다음 주머니에서 꺼낸 낡은 수건으로 비석 표면을 닦습니다. 이름이 선명하게 보일 때까지요. 박준혁? 28살에 세상을 떠난 사람. 제 아빠입니다. 아빠, 나 오늘도 약속 지켰어.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발이 제 얼굴을 때렸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 말만은 꼭 해야 했거든요. 약속이요?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쌍둥이를 잘 키우라고요. 둘이 배고프지 않게, 춥지 않게,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요. 그게 아빠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저는 매번 이곳에 올 때마다 그 약속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혼자 다짐합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고요. 조금만 더 견디자고요. 눈이 오면 아빠가 떠오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날도 이렇게 눈이 왔거든요. 한겨울이었어요. 병원 영안실에서 나왔을 때 하늘에서 하얀 눈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아빠도 이 눈을 보고 있을까 하고요. 그때부터입니다. 눈만 오면 아빠가 보고 싶어졌어요. 아빠 목소리가 듣고 싶어졌어요. 아빠 손이 닿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눈 오는 날이면 꼭 이곳에 옵니다. 쌍둥이를 혼자 두고요. 미안하지만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비석을 다 닦고 나서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기도 같은 건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빠 생각을 했습니다. 아빠 얼굴을, 아빠 목소리를, 아빠가 웃던 모습을요. 그때였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눈 쌓인 길을 걷는 소리치곤 너무 또렷했거든요. 하지만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사각사각, 사각사각.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봐야 할 이유가 없었어요. 묘지 관리인 아저씨일 수도 있고 다른 묘를 찾아온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요. 저한테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발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뒤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멈췄습니다. 등 뒤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어요. 두 명이었습니다.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비석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긴장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일 텐데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일 텐데요. 하지만 몸이 먼저 알았나 봅니다. 이 만남이 평범하지 않다는 걸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봤습니다. 검은색 긴 코트를 입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머리는 깔끔하게 뒤로 넘겼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저를 내려다보는 눈에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었죠. 그 옆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보다 조금 작았지만 품위가 느껴지는 사람이었어요. 회색 코트에 검은색 목도리를 두르고 있었고 손엔 고급스러운 가죽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얼굴엔 화장기가 없었지만 피부는 깨끗했어요. 눈가에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옷차림부터 자세부터 분위기부터 모든 게 달랐어요. 부자라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아니, 부자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백만장자? 재벌?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를 관리인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걸요. 아니면 이 동네 아이쯤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요. 비석을 닫고 있던 제 모습 때문에요.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자주 오니?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명령하듯 물었어요. 대답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정보를 캐내려는 투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이유가 없었어요. 여자가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비석을 바라봤어요. 아빠 이름을 읽었습니다. 그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준혁 씨를 아니?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지요.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입이 바짝 말랐어요. 도망쳐야 할 것 같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어떻게 아는데? 남자가 다그쳤습니다.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저를 내려다보는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말하지 말아야 할까요? 하지만 결국 입이 열렸습니다. 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박준혁의 아들이에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눈발이 갑자기 거세졌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눈이 우리 사이를 가렸어요. 남자와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빠예요. 그 말과 함께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여기 계신 분이 제 아빠예요. 눈발 속에서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죽은 아들의 무덤 앞에 선 부모, 그리고 그 아들이 남긴 아이. 이 만남이 어디로 향할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눈발만 사각거렸어요. 차가운 바람이 우리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짧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믿지 않는다는 뜻이었어요. 당연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낡은 옷 입은 아이가 죽은 아들의 자식이라고 하니까요. 여자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 어깨를 잡았어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너 지금 장난치는 거니?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다른 감정도 느껴졌어요. 두려움이요. 혹시 모른다는, 혹시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증거가 있어? 남자가 다그쳤습니다. 한 발짝 더 좁혀왔어요. 이제 제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를 내려다보는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저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꺼냈어요. 낡은 지갑이었습니다. 가죽이 다 닳아서 색이 바랜 지갑이요. 지갑을 열었습니다. 안에 든 건 몇 장 안 됐어요. 1,000원짜리 지폐 2장, 버스 카드 1장, 그리고 사진 1장. 저는 그 사진을 꺼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눈이 스며들었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조심스럽게 펼쳐서 보여드렸습니다. 사진 속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와 어린 남자아이요. 남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아이는 남자 품에 안겨 있었어요. 둘 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게 준혁이?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진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분이 박준혁이에요. 제 아빠요. 남자가 사진을 빼앗듯 가져갔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살폈어요.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이게 언제 찍은 거야? 잘 모르겠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찍은 거라고만 들었어요. 너 몇 살이야? 15이요. 남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준혁이 죽은 게 언제였는지, 이 아이 나이가 맞는지요. 15이면 중학생이겠네. 네. 학교는 다니니? 아니요. 왜? 갈 수가 없어요. 무슨 소리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유를 말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았거든요. 여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박민준이에요. 민준이? 여자가 제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뭔가 떠오르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너 준혁이를 뭐라고 불렀어?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거든요. 처음엔 이름으로 불렀어요. 이름으로? 네. 준혁이라고요. 남자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왜 이름으로 불렀어? 아빠면 아빠라고 불러야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 쌓인 땅을 내려다봤어요. 처음엔 아빠인 줄 몰랐어요. 무슨 소리야? 저는 아빠를 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나이 많은 형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아빠라고 불렀니? 쌍둥이를 낳고 나서요. 쌍둥이? 두 사람이 동시에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놀람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디 있어? 지금 집에 있어요. 혼자? 네. 여자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몇 살인데 혼자 두고 왔어? 돌 지났어요. 뭐?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화가 난 것 같았어요. 2살짜리 애들을 혼자 집에 뒀다고? 자고 있었어요. 제가 나오기 전에 잠들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2살짜리 아이들을 혼자 두는 건 위험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빠 묘지에 오려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여자가 남자를 말렸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그러더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너 혼자 애들 키우는 거니? 네. 엄마는 어디 있어? 몰라요. 모른다니? 준혁 아빠는 엄마 이야기를 안 했어요. 저도 본 적 없고요.
그럼 너 혼자서 2살짜리 쌍둥이를 키운다는 거야? 네. 여자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남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쌍둥이 이름은 뭐야? 박민우하고 박민호요. 민우는 조용해요. 잘 울지도 않고 말도 별로 안 해요. 민호는 활발해요. 웃음도 많고 장난도 좋아하고요. 말하면서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쌍둥이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아침에 밥 먹을 때 민호가 제 얼굴에 죽을 묻힌 게 생각났어요. 민우가 조용히 웃던 모습도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믿기 힘들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의심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어요. 남자가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 준혁이를 어떻게 알게 됐어? 준혁 아빠가 저를 데려왔어요. 어디서? 보육원이요. 보육원? 네. 저는 태어나자마자 보육원에 맡겨졌대요. 거기서 자랐어요. 그럼 준혁이가 너를 입양한 거야? 정식으로는 아니에요. 그냥 데려온 거요. 남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데려왔는데? 형이 필요했나 봐요. 형?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 아빠는 혼자 애들 키울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를 데려왔대요. 형이 있으면 동생들 돌볼 수 있으니까요. 여자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남자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너 입양 서류 있어? 없어요. 없다고? 준혁 아빠는 서류 안 만들었어요. 그냥 데려왔어요. 증거가 없다는 소리잖아. 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반응이었거든요. 사람들은 늘 증거를 원했어요. 서류를, 기록을, 확실한 걸요. 하지만 저한텐 그런 게 없었습니다. 여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왜 내가 준혁이 아들이라고 확신해? 준혁 아빠가 그렇게 말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요. 뭐라고 했는데? 민준아, 너는 내 첫째 아들이야. 동생들 부탁한다. 형이니까 잘 지켜줘. 그렇게 말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기억이 생생했거든요.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준혁 아빠의 얼굴이요. 창백하고 여윈 얼굴이요. 여자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어요. 남자가 여자를 안았습니다. 2사람 모두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힘들구나. 아들을 잃은 게 얼마나 아픈지 모르는구나. 한참이 지나서 남자가 말했습니다. 집에 가자. 네. 내 집. 애들이 있는 곳. 거기 가보자. 저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집에 데려간다고요? 그 좁고 지저분한 집에요? 하지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준혁 아빠의 부모였으니까요. 쌍둥이의 조부모였으니까요. 무엇보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이 사람들을 만난 게 어쩌면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걸요. 쌍둥이를 위한 기회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따라오세요. 묘지를 떠날 때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아빠 비석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봤어요. 아빠,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눈발만 사각거렸어요. 묘지에서 집까지는 걸어서 30분이 걸립니다. 평소엔 20분이면 충분하지만 눈이 쌓인 날엔 더 오래 걸려요. 길이 미끄럽고 위험하거든요. 저는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부부는 뒤에서 따라왔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어요. 가쁜 숨소리요. 산길을 내려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부부에게는요. 남자는 구두를 신고 있었고 여자는 가죽 부츠를 신고 있었어요.
눈길을 걷기엔 적합하지 않은 신발이었죠. 여자가 미끄러졌습니다. 작은 비명을 냈어요. 남자가 재빨리 잡았습니다. 둘 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여자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부부가 따라올 수 있게요. 가끔 뒤를 돌아보면서 확인했어요. 둘 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산을 내려와 동네로 들어섰습니다. 달동네였어요. 좁은 골목길과 낡은 집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는 곳이었죠. 여름엔 더럽고 겨울엔 춥고 사람들은 가난하고요. 부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런 동네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았어요.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며 미간을 찌푸렸고 여자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계단이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려면 이 계단을 올라가야 했어요. 눈이 쌓여서 위험했습니다. 한 걸음 잘못 디디면 미끄러져 떨어질 수 있었죠. 조심하세요. 여긴 위험해요. 저는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한 계단 한 계단 조심스럽게요. 부부가 뒤따라왔습니다. 여자가 다시 미끄러졌어요. 이번엔 계단 난간을 붙잡아서 넘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릎을 다쳤어요. 바지가 찢어졌고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내려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계속 가자. 여자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얼굴이었어요. 마침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반지하였어요. 계단을 내려가야 문이 나왔습니다. 초록색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이었죠. 저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손이 시려서 떨렸어요. 열쇠를 자물쇠에 넣고 돌렸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문을 열자마자 냄새가 났습니다. 퀴퀴한 냄새요. 곰팡이 냄새도 섞여 있었어요. 오래된 빨래 냄새도 났습니다. 저는 익숙했지만 부부는 아니었어요. 여자가 코를 막았습니다. 들어오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 안은 좁았습니다. 방 하나, 부엌 겸 거실 하나, 화장실 하나가 전부였어요. 천장은 낮았고 벽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창문은 작아서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죠. 온도는 낮았습니다. 밖보다는 따뜻했지만 그래도 추웠어요. 보일러를 켤 돈이 없었거든요. 저는 두꺼운 이불로 버텼습니다. 쌍둥이도요. 부부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턱을 넘으면서 잠시 멈칫했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표정만 점점 굳어갔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방으로 갔습니다. 쌍둥이를 확인해야 했거든요.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숨소리가 들렸어요. 쌍둥이가 자고 있었습니다. 나란히 누워서요. 민우는 오른쪽에, 민호는 왼쪽에 있었어요. 저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불을 확인했어요. 걷어차지 않았습니다. 다행이었어요. 얼굴을 살폈습니다. 창백하지 않았어요. 숨을 잘 쉬고 있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괜찮았어요. 제가 없는 동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부부가 방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쌍둥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입을 가렸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자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턱 근육이 실룩거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문을 닫았습니다. 쌍둥이가 깰까 봐요. 저기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엌으로 가시죠. 여기서 얘기하면 애들 깨요. 부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부엌은 더 좁았습니다. 낡은 가스레인지 하나, 개수대 하나, 작은 냉장고 하나가 전부였어요. 식탁도 없었습니다. 밥은 바닥에 앉아서 먹었어요. 저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안엔 분유통 하나와 물병 하나가 있었어요. 다른 건 없었습니다. 분유통을 꺼냈습니다. 흔들어 봤어요. 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이틀 정도면 떨어질 양이었어요. 부부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저는 분유를 아껴 썼습니다. 규정량보다 조금 적게 넣었어요. 물을 더 많이 넣어서 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오래 쓸 수 있었거든요. 쌍둥이는 배고파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저게 뭐 하는 거야? 남자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분유 타는 거요. 왜 그렇게 적게 넣어? 아껴야 해서요. 왜? 돈이 없어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어요. 남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길고 무거운 한숨이었어요. 저는 부엌을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부부가 따라왔어요. 거실엔 낡은 소파 하나가 있었습니다. 쿠션이 꺼진 소파요. 앉으면 푹 꺼졌어요. 그 옆엔 작은 탁자가 있었고 벽엔 선반이 달려 있었습니다. 선반 위엔 물건들이 놓여 있었어요. 책 몇 권, 액자 하나, 낡은 시계 하나요. 아빠가 남긴 물건들이었습니다. 저는 선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빠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어요. 손때 묻은 책, 멈춰버린 시계, 깨진 안경요. 벽에는 키 표시가 있었습니다. 연필로 그은 선이요. 옆에 날짜와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2023년 3월, 민준 11살. 2023년 9월, 민준 12살. 2024년 2월, 민준 13살. 마지막 표시는 거기서 멈춰 있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날이 2024년 3월이었거든요. 저는 그 표시를 쓰다듬었습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연필 자국이요. 아빠가 그었던 자국이요. 아빠는 밤마다 저를 벽 앞에 세웠습니다. 등을 꼿꼿이 세우라고 했어요. 그리고 머리 위에 책을 올렸죠. 연필로 선을 긋고 날짜와 이름을 적었습니다. 민준아, 또 컸네. 잘 크고 있어. 아빠는 늘 그렇게 말했어요. 웃으면서요. 행복한 얼굴로요. 저는 그 목소리가 그리웠습니다. 그 웃음이 보고 싶었어요.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벽에 키 표시를 봤어요. 손으로 만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준혁이가 그렸구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아이를 이렇게 키웠구나. 남자도 옆으로 왔습니다. 키 표시를 봤어요. 오랫동안 쳐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빠를 알았을까요?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요? 아빠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집이 좁고 낡고 지저분해도요.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어요. 여기가 증거였으니까요. 아빠가 저와 쌍둥이를 사랑했다는 증거요. 그래도 여기서 버텼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혁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도요. 혼자서요. 남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어요. 동정도 있었고, 놀람도 있었고, 존경도 있었어요. 여자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소리 내서요. 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문득 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쌍둥이 중 하나가 깬 것 같았어요. 응얼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민호가 깨어 있었습니다. 눈을 비비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 손을 뻗었습니다. 형아.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민호를 안아 올렸습니다. 가볍고 따뜻했어요. 민호는 제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배고파. 알았어. 곧 줄게. 저는 민호를 달랬습니다. 등을 토닥토닥 두드렸어요. 부부가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민호를 보고 있었어요. 숨도 안 쉬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부를 봤어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누구야? 민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여자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떨리는 손을 뻗었어요. 민호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란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 할머니. 민호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순간이 시작이라는 걸요. 우리 삶이 바뀌는 순간이라는 걸요.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혹시 이 집이 사라질까 봐요. 아빠 흔적이 지워질까 봐요. 우리가 있던 자리가 없어질까 봐요. 사채업자를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합니다. 제가 12살 때였어요. 아빠가 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죠. 그날 저녁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거칠고 강한 소리였어요. 쿵쿵쿵. 문이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문을 열었습니다. 쌍둥이가 자고 있었거든요. 깨면 안 됐어요. 문 밖엔 2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덩치가 큰 사람들이었어요. 얼굴엔 흉터가 있었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박준혁 어디 있어? 큰 남자가 물었습니다. 담배 냄새가 났어요. 병원이요. 저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병원? 어느 병원? 성모병원이요. 남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저를 봤어요. 너 아들이지? 네. 그럼 너한테 말하지. 네 아빠가 우리한테 돈 빌렸어. 3억? 3억이라는 숫자가 귀에 꽂혔습니다. 너무 큰 숫자였어요.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액수였습니다. 3억을 갚아야 돼. 이자 포함하면 더 늘어나고. 네 아빠한테 전해. 빨리 갚으라고. 남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갔습니다. 계단을 쿵쿵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3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어떻게 갚죠? 아빠가 어떻게 그 돈을 갚아요? 다음 날 병원에 갔습니다. 아빠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숨쉬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아빠 3억이 뭐예요? 아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하다, 민준아. 왜요? 내가 알면 안 되는 건데. 이제 알았어요. 아빠는 눈을 떴습니다. 저를 봤어요. 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빌린 돈이야. 어쩔 수 없었어. 왜 빌렸어요? 병원비, 약가, 애들 분유가 다 돈이 필요했어. 저는 알았습니다. 아빠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걸요. 정말로 필요해서 빌렸다는 걸요. 그때부터 저는 돈 이야기를 대신 들었습니다. 사채업자가 올 때마다 제가 문을 열었어요. 아빠 대신 얘기를 들었습니다. 빚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3억이었는데 석 달 뒤엔 3억 5천이 됐어요. 또 석 달 뒤엔 4억이 됐습니다.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늘어나는지요? 왜 갚을 수가 없는지요? 아빠는 설명했습니다. 민준아, 사채는 그래. 빌릴 땐 쉬워. 갚을 땐 지옥이야. 절대 빌리면 안 돼. 그럼 아빠는 왜 빌렸어요? 선택이 없었어. 아빠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병원에 안 가면 죽어. 약을 안 먹으면 죽어. 애들한테 밥을 안 주면 굶어.
그래서 빌렸어.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빠가 돈을 어디에 썼는지요. 병원비가 제일 컸습니다. 아빠 병은 심각했어요. 수술도 받아야 했고 약도 비쌌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은 기본이었어요. 그 다음은 쌍둥이였습니다. 분유, 기저귀, 옷, 이불 다 돈이었어요. 아이 둘을 키우려면 한 달에 60만 원은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집세였습니다. 반지하지만 돈은 나갔어요. 한 달에 30만 원이었습니다. 다 합치면 한 달에 200만 원 가까이 필요했어요. 아빠는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몸이 아파서요. 돈이 들어올 곳이 없었죠. 그래서 빌렸습니다. 사채를요. 저는 부부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호를 재우고 난 뒤였어요. 부엌에 앉아서요. 회장이 물었습니다. 3억을 다 병원비로 썼다는 거야? 네. 그리고 생활비요. 유흥은? 없었어요. 술은? 안 마셨어요. 도박은? 안 했어요. 회장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믿지 못하는 얼굴이었어요. 증거가 있어? 저는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갔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 안엔 영수증이 가득했습니다. 병원 영수증, 약국 영수증, 마트 영수증요. 아빠가 모아둔 거였어요.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봉투를 회장 앞에 놓았어요. 여기 다 있어요. 회장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영수증을 하나씩 꺼냈어요.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모병원, 입원비 85만 원, 온누리 약국, 항암제 42만 원, 이마트, 분유 3캔 6만 8천 원. 영수증은 수백 장이었습니다. 하나하나 날짜와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모두 생존을 위한 지출이었습니다.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영수증을 보는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할머니가 옆에서 같이 봤습니다. 영수증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 진료비 23만 원.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영수증 위에요. 준혁이가 이렇게 아팠구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수증을 계속 봤어요.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회장이 영수증을 내려놓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분노는 없었습니다. 대신 침묵이 있었어요. 저는 처음 봤습니다. 어른이 무너지는 모습을요. 강해 보이던 사람이 작아지는 순간을요. 회장이 물었습니다. 우리한테 왜 말 안 했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준혁이가 왜 연락 안 했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부모님한테 상처 주기 싫었대요. 뭐? 준혁 아빠가 그랬어요. 부모님은 상처받으면 안 된다고요. 특히 아들 때문에는 절대 안 된다고요. 할머니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울음을 참는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회장이 주먹으로 탁자를 쳤습니다. 쿵 소리가 났어요. 물컵이 흔들렸습니다. 바보 같은 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혼자 짊어졌어? 왜 말을 안 했어? 저는 알았습니다. 회장이 화난 게 아니라는 걸요. 슬픈 거라는 걸요. 저도 그랬거든요.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요. 화가 났어요. 왜 저를 두고 가냐고요. 하지만 사실은 슬펐어요. 너무 슬펐어요. 회장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넌 이 빚을 어떻게 할 건데? 갚아야죠. 어떻게? 모르겠어요. 하지만 갚을 거예요. 넌 15이야. 일도 못해. 알아요. 그럼 어떻게 갚아?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방법을 몰랐거든요. 하지만 갚아야 한다는 건 알았어요. 아빠가 남긴 빚이었으니까요.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긴 한숨이었어요.
내가 갚아줄게. 뭐요? 3억? 내가 갚아줄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왜요? 준혁이 빚이잖아. 내 아들 빚이야. 하지만은 없어. 내가 갚을 거야. 그게 아버지 도리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만 숙였어요. 회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요? 너희 셋 다 우리 집으로 가. 저택으로.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을 봤어요. 저희를 데려가신다고요? 그래. 우리 손자들이잖아. 여기 둘 순 없어.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아, 우리 집으로 가자. 제대로 밥 먹고 따뜻하게 자고 학교도 다니고.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 집을 떠난다고요? 아빠 흔적이 남아있는 이곳을요? 하지만 쌍둥이를 생각했습니다. 민우와 민호요. 이 아이들은 따뜻한 집이 필요했어요. 제대로 된 밥이 필요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가겠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빠가 떠올랐거든요. 빚을 짊어지고 혼자 버텼던 아빠요. 아빠는 숫자를 짊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짊어진 거였어요. 우리와 함께할 시간이요.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저는 쌍둥이에게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빚이 얼마나 컸는지요. 대신 이것만 말할 거예요. 아빠는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마지막 순간까지요. 저택은 강남에 있었습니다. 차로 1시간을 달렸어요. 회장의 검은색 승용차였죠. 가죽 시트에 앉으니 폭신했습니다. 처음 타보는 차였어요. 민우와 민호는 제 양옆에 앉았습니다. 둘 다 창밖을 신기하게 쳐다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지나갔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보였어요. 차가 큰 문 앞에 멈췄습니다. 철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자동이었습니다. 차는 안으로 들어갔죠. 넓은 마당이 나타났습니다. 잔디가 깔려 있었어요. 가로등이 길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 끝에 집이 보였어요. 아니, 집이 아니었습니다. 저택이었어요. 3층 건물이었습니다. 하얀색 외벽에 큰 창문들이 달려 있었어요. 현관 앞엔 넓은 계단이 있었습니다. 영화에서나 봤던 그런 집이었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런 곳에서 산다고요? 저희가요? 도착했어. 회장이 말했습니다. 차에서 내렸어요. 저는 쌍둥이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사람들이 나왔어요. 정장 입은 남자, 하얀 옷 입은 여자들이요. 집사와 가정부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들이 인사했습니다. 허리를 굽혔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인사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애들 데리고 들어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를 보며 웃었어요. 하지만 눈엔 걱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이 넓었어요. 저희 반지하 집만 했습니다. 바닥은 대리석이었어요. 반짝반짝 빛났죠. 천장엔 큰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습니다. 민호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겁먹은 얼굴이었어요. 민우도 제 다리에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쌍둥이를 안심시켜야 했습니다. 괜찮아. 무섭지 않아.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야. 할머니, 할아버지 집이고.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정부가 앞장섰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어요. 저희는 따라갔습니다. 계단 난간은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매끈하고 윤이 났습니다.
2층에 도착했습니다. 긴 복도가 나왔어요. 양쪽에 문들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도련님들 방입니다. 가정부가 문을 열었습니다. 방이 나타났습니다. 넓었어요. 저희 반지하 집 전체만 했습니다. 큰 침대가 2개 있었어요. 책상도 있고 장난감 상자도 있었습니다. 창문은 커서 밖이 잘 보였어요. 와, 민호가 감탄했습니다. 뛰어 들어갔어요. 침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폴짝폴짝 뛰었어요. 민우도 들어갔습니다. 조심스럽게요. 장난감 상자를 봤어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지 못했어요. 들어오렴. 할머니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여기가 너희 방이야. 마음껏 써. 저는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바닥이 따뜻했어요. 바닥 난방이 켜져 있었습니다. 반지하 집엔 없던 거였죠. 하지만 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심스러웠어요. 뭘 만져야 할지, 어디에 앉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혹시 뭘 망가뜨릴까봐 무서웠어요. 씻겠니? 가정부가 물었습니다. 욕실은 저쪽이야. 문을 가리켰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쌍둥이를 데리고 욕실로 갔어요. 욕실도 넓었습니다. 욕조가 있었어요. 큰 욕조였습니다. 거울도 크고 세면대도 2개였어요. 물을 틀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나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쌍둥이를 씻겼습니다. 민우부터요. 조심스럽게 옷을 벗기고 욕조에 앉혔어요. 민우는 물장난을 쳤습니다. 웃었어요. 민우도 씻겼습니다. 민우는 물을 더 좋아했어요. 첨벙첨벙 튀겼습니다. 쌍둥이를 다 씻기고 나서 저도 씻었습니다. 처음으로 따뜻한 물에 온몸을 담갔어요. 반지하 집엔 샤워기밖에 없었거든요. 그것도 찬물이 나올 때가 많았죠. 따뜻한 물이 몸을 감쌌습니다. 근육이 풀렸어요. 긴장이 조금 사라졌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김이 서려서 흐릿했어요. 손으로 닦았습니다.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창백했어요. 눈 밑엔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볼은 파리했어요. 그때 코에서 뭔가 흘러내렸습니다. 손으로 닦았어요. 손에 피가 묻었습니다. 코 피었습니다. 또였습니다. 요즘 자주 났어요. 일주일에 2~3번씩이요. 휴지로 막으면 멈췄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요. 팔을 봤습니다. 멍이 있었어요. 보라색이요. 언제 생겼는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다리에도 멍이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멍이 자주 생겼어요. 부딪힌 것도 아닌데요.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신경 쓸 시간이 없었거든요. 쌍둥이가 먼저였으니까요.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쌍둥이는 이미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가정부가 재워준 것 같았습니다. 둘 다 깨끗한 잠옷을 입고 있었어요. 저도 침대에 누웠습니다. 부드러웠어요. 푹신했습니다. 이불은 따뜻했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쳐다봤어요.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반지하 집 천장은 누렇고 얼룩져 있었는데요. 생각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살게 됐다고요. 이 넓은 집에서요. 따뜻하고 깨끗한 곳에서요. 좋았습니다. 쌍둥이한테는요. 이 아이들은 이제 따뜻하게 잘 수 있어요. 배불리 먹을 수 있고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꿈은 아닐까? 내일 아침에 눈 뜨면 다시 반지하로 돌아가 있는 건 아닐까? 밤이 깊어졌습니다. 쌍둥이는 잠들었어요.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공책이 있었어요. 새 공책이요. 펼쳤습니다. 연필을 들었어요.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분유 한 통 28,000원. 한 달에 6통 필요. 16만 8천원. 기저귀 한 팩 2만원. 한 달에 10팩 필요. 20만원. 옷은 몇 달에 한 번씩. 한 벌에 10,000원. 계산하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밤마다 했거든요. 얼마가 필요한지, 얼마가 남았는지요. 하지만 여기선 필요 없었습니다. 회장이 다 해준다고 했으니까요. 그래도 계산했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아침이 됐습니다. 쌍둥이가 깼어요. 민호가 먼저 눈을 떴습니다. 형아, 배고파. 알았어. 밥 먹으러 가자. 식당으로 갔습니다. 1층에 있었어요. 큰 테이블이 있었고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계란말이, 베이컨, 토스트, 우유, 과일이요. 따뜻한 음식이었어요. 쌍둥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먹였습니다. 흘리지 않게요. 민우 입에 계란말이 한 조각, 민호 입에 한 조각이요.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저를 봤어요. 너도 먹어. 네. 저는 토스트를 집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부드러웠습니다. 맛있었어요. 하지만 목이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할머니가 제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눈을 가늘게 떴어요. 민준아, 안색이 안 좋은데? 괜찮아요. 피곤하니? 조금요. 오늘은 푹 쉬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쌍둥이를 봐야 했거든요. 식사 후에 쌍둥이와 놀았습니다. 거실에서요. 장난감이 많았어요. 블록, 인형, 자동차요. 민호는 자동차를 좋아했고 민우는 블록을 좋아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봤어요. 웃으면서요. 쌍둥이가 행복해 보여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지러웠습니다. 시야가 흔들렸어요. 중심을 못 잡겠더라고요. 소파에 기댔습니다. 숨을 깊게 쉬었어요. 괜찮아졌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어요. 민준아, 병원 가자. 왜요? 건강검진 받아야지. 애들도 다 받아야 해. 저는 괜찮아요. 괜찮은 게 아니야. 꼭 받아야 해. 저는 피하고 싶었습니다. 병원이요. 아빠 생각이 나서요. 그리고 혹시 뭔가 나오면 어떡하죠?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눈빛이 단호했거든요. 알겠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쌍둥이가 크면 돼. 그때까지만 버티자.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 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병원은 깨끗했습니다. 하얀 벽, 하얀 바닥, 하얀 천장이요. 소독약 냄새가 났어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환자복 입은 사람들, 의사들, 간호사들이요. 저는 검사실로 갔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잡아줬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무섭지 않아. 금방 끝나.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서웠어요. 병원이 무서운 게 아니라 결과가 무서웠습니다. 피를 뽑았습니다. 주사 바늘이 팔에 들어왔어요. 따끔했습니다. 빨간 피가 튜브에 차올랐어요. 1개, 2개, 3개, 4개요. 많이 뽑았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차가운 철판에 가슴을 댔어요. 숨을 참으라고 했습니다. 찰칵 소리가 났어요. CT도 찍었습니다. 기계 안으로 들어갔어요. 좁고 답답했습니다. 기계가 윙윙 소리를 냈어요. 오래 걸렸습니다.
검사가 다 끝났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왔어요. 할머니와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쌍둥이는 집에 두고 왔어요. 가정부가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힘들었지?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피곤했어요.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이요. 시계를 보며 기다렸어요. 시간이 느리게 갔습니다. 회장은 계속 시계를 봤습니다. 발을 떨었어요. 초조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놓지 않았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마침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민준 환자분,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할머니와 회장도 함께 일어났어요.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 의사가 앉아 있었어요. 하얀 가운을 입고 안경을 쓴 남자 의사였습니다. 앉으세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앉았습니다. 저는 가운데, 할머니는 왼쪽, 회장은 오른쪽이에요. 의사는 컴퓨터 화면을 봤습니다. 오랫동안 봤어요.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걸요. 의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혈액 검사 수치가 정상이 아닙니다. 백혈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낮고 혈소판도 감소했습니다. 저는 반쯤만 이해했습니다. 백혈구가 뭐죠? 혈소판은 또 뭐고요? 의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골수 검사 결과도 확인했습니다. 골수에 비정상 세포가 발견됐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회장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의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급성 골수성 백혈병입니다. 쉽게 말하면 골수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골수암.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골수암이요. 할머니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숨을 헐떡였어요.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치료는 가능합니까? 회장이 물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많이 진행됐습니다. 말기입니다. 말기라니요? 네. 암세포가 전신에 퍼진 상태입니다. 그럼 얼마나 남았습니까?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의사가 저를 봤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3개월 정도로 예상됩니다. 3개월, 석 달이요. 저는 그 숫자를 머릿속으로 되뇌었습니다. 3개월, 90일, 2160시간이요. 3개월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처음으로 말을 꺼냈어요. 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면 조금 더 연장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항암 치료받으면 얼마나 더 살 수 있어요? 6개월, 길면 1년 정도입니다. 1년. 그것도 짧았습니다. 너무 짧았어요. 저는 가장 먼저 쌍둥이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민우와 민우요. 이제 2돌이에요. 아직 아기들이에요. 1년 뒤면 3살이 됩니다. 아직도 어려요. 저 없이 살 수 있을까요?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주먹으로 책상을 쳤어요. 쿵 소리가 났습니다. 15살 애가 암이라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의사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소아암은 드물지만 발생합니다. 특히 환경적 요인, 스트레스, 영양 불균형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 네. 오랜 기간 열악한 환경에 있었다면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회장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주먹을 떨었어요. 할머니는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요.
눈물만 흘렀습니다. 저는 그들을 봤습니다. 옆에서 지켜봤어요. 이상했습니다. 울고 싶지 않았어요.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했어요.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울지 않았어요. 며칠 뒤에야 울었죠. 혼자 방에서요.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입원 치료를 시작하시겠습니까? 네. 당장 시작하겠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밝았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어요. 할머니가 저를 안았습니다. 꽉 안았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민준아. 할머니가 울먹였습니다. 우리가 진작 찾았어야 했는데, 진작 데려왔어야 했는데, 저는 할머니 등을 토닥거렸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쌍둥이가 마중 나왔어요. 민호가 뛰어왔습니다. 형아. 밝은 얼굴이었어요. 저는 민호를 안아 올렸습니다. 웃어 보였어요. 최대한 밝게요. 형아 왔어. 민우도 다가왔습니다. 제 다리를 안았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울지 않기로요. 쌍둥이 앞에서는 절대로요. 대신 머릿속으로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남길 것과 포기할 것을요. 남길 것 쌍둥이의 추억, 사진, 편지, 아빠 이야기요. 포기할 것 학교, 꿈, 미래, 제 시간이요. 3개월이 있습니다. 아니, 항암 치료를 받으면 1년이요. 1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쌍둥이한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요?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차분하게요. 첫째, 사진을 많이 찍어야 합니다. 쌍둥이와 함께요. 둘째, 편지를 써야 합니다. 나중에 읽을 수 있게요. 셋째, 아빠 이야기를 들려줘야 합니다.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요. 넷째,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부탁해야 합니다. 쌍둥이를 잘 키워달라고요. 저는 쌍둥이에게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아프다는 걸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요. 아이들은 몰라도 됩니다. 슬퍼할 필요 없어요. 그냥 행복하게 웃으면 돼요.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밤에 할머니가 방에 왔습니다. 제 침대 옆에 앉았어요.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어요. 따뜻했습니다. 민준아. 네. 힘들지? 아니요. 거짓말하지 마.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다고 하지 마. 힘들다고 해도 돼. 저는 할머니 손을 봤습니다. 작은 손이었어요. 할머니도 힘드실 텐데요. 손자를 잃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손자를 잃게 생겼으니까요. 미안했습니다. 할머니한테요. 미안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왜? 제가 오래 못 있어서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는 아무 잘못 없어. 할머니가 저를 안았습니다. 울었어요. 소리내서요. 저는 아빠가 떠났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이랬어요. 슬프고 무섭고 막막했죠. 하지만 그때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땐 저 혼자였어요. 쌍둥이만 있었죠. 지금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쌍둥이를 지켜줄 사람들이요. 그래서 괜찮았습니다. 제가 가도요. 죽음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죽음보다 책임이 먼저였거든요. 저는 쌍둥이를 지켜야 했어요. 마지막까지요. 그것만 하면 됐습니다. 그것만 할 수 있다면 됐어요. 저는 이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나만의 방식으로요. 조용히요. 차분하게요. 아무에게도 짐이 되지 않게요.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일주일에 3번 병원에 갔어요. 주사를 맞았습니다. 투명한 약물이 몸속으로 들어왔죠.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아무 느낌도 없었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달라졌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베개에, 빗에, 손에 묻어났습니다. 한 움큼씩 빠졌어요. 토하기도 했습니다. 아침에, 저녁에, 밤에요. 위가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밥맛이 없었습니다. 먹어도 맛이 안 났어요. 그래도 억지로 먹었습니다. 힘을 내야 했으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 회장이 말했습니다. 여행 가자. 여행이요? 응. 바다 보러 가자. 내가 가보고 싶은 데 있니?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가보고 싶은 곳이요? 많았어요. 하지만 쌍둥이와 함께 갈 수 있는 곳이어야 했죠. 바다요. 제가 말했습니다. 바다 가보고 싶어요. 쌍둥이도 데리고요. 좋아. 바다로 가자. 그렇게 우리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동해안으로요. 차를 타고 3시간을 달렸어요.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산, 들판, 마을이요. 쌍둥이는 신기해했어요. 창에 얼굴을 붙이고 밖을 봤습니다. 형아, 저게 뭐야? 민호가 물었습니다. 소를 가리키며요. 소야. 소? 응. 우유 만드는 동물이야. 민호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멀리서요. 파란색이 넓게 펼쳐져 있었어요. 차가 멈췄습니다. 우리는 내렸어요. 모래사장이었습니다. 하얀 모래가 넓게 깔려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썩철썩. 저는 처음 봤습니다. 바다를요. 진짜 바다요. 넓었습니다. 끝이 안 보였어요. 하늘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갔어요. 햇빛이 물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쌍둥이가 모래를 만졌습니다. 손으로 파고 만지고 던졌어요.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만히요. 오래요.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사진 찍을래? 네. 할머니가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비싼 카메라였어요. 자, 다 같이 찍자. 우리는 줄을 섰습니다. 민호, 저 할머니, 회장 순서로요.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웃는 얼굴로요. 저는 카메라를 받았습니다. 쌍둥이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많이요. 민우가 모래성 쌓는 모습, 민호가 파도 피하는 모습, 둘이 손잡고 걷는 모습이요. 한 장 한 장 정성껏 찍었습니다. 각도도 신경 쓰고 빛도 신경 썼어요. 왜냐고요? 이 사진들이 나중에 쌍둥이한테 남을 거니까요. 저와 함께 있던 순간들이니까요. 사진 속 쌍둥이는 행복해 보여야 했습니다. 웃고 있어야 했어요. 그래야 나중에 볼 때 슬프지 않으니까요. 저녁이 됐습니다. 노을이 졌어요.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쌍둥이는 숙소에서 잠들었습니다. 피곤했나 봐요. 할머니가 재워줬어요. 저는 회장과 발코니에 나왔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어두워진 바다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민준아. 네. 너 하고 싶은 거 있니? 하고 싶은 거요? 응. 뭐든지. 돈 걱정 말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요?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만 있었어요. 쌍둥이가 잘 자라는 거요. 그거 말고. 다른 건 없어요.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는 왜 항상 남만 생각해? 제가요? 그래. 내 걱정은 안 하고 동생들 걱정만 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습관이었거든요. 쌍둥이를 먼저 생각하는 게요.
회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제가 없어도 괜찮죠? 조용히 물었어요. 쌍둥이들이요. 제가 없어도 잘 자랄 수 있죠?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당연하지. 내가 있잖아. 할머니도 있고 제대로 키워주실 거죠? 그럼 학교도 보내주시고 밥도 잘 먹이시고요. 다 해줄 거야. 사랑해 주실 거죠? 회장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럼 우리 손자들인데 저는 안도했습니다. 그럼 됐어요. 그것만 확인하면 됐어요. 여행은 일주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바다만 본 게 아니었어요. 산도 갔고 호수도 갔고 놀이공원도 갔어요. 쌍둥이는 매일 웃었습니다. 신나했어요. 민호는 놀이기구를 좋아했고 민우는 동물을 좋아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놓지 않았습니다. 계속 찍었어요. 수백 장, 수천 장을요. 밤마다 사진을 정리했습니다. 노트북에 저장했어요. 폴더별로 나눴습니다. 날짜별로, 장소별로요. 그리고 메모를 남겼습니다. 2025년 6월 15일 동해 해변. 민우가 처음 바다를 봤다. 무서워하지 않고 다가갔다. 용감했다. 2025년 6월 16일 설악산. 민우가 돌을 주었다. 예쁜 돌이라고 했다. 주머니에 넣어뒀다.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나중에 쌍둥이가 읽을 수 있게요. 여행에서 돌아온 뒤 저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쌍둥이한테 남길 편지요. 노트를 폈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그런데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무슨 말을 남겨야 할까요? 민우에게. 형이야. 너희가 이 편지를 읽을 땐 아마 형이 없을 거야. 지웠습니다. 너무 슬펐어요. 다시 썼습니다. 민우에게. 형은 너희를 사랑해. 정말 많이. 지웠습니다. 진부했어요. 계속 썼다가 지웠습니다. 10번, 20번, 30번이요. 무슨 말을 해도 부족했습니다. 제 마음을 다 담을 수 없었어요. 결국 간단하게 썼습니다. 민우에게. 너희는 형의 자랑이야. 잘 자라줘서 고마워.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 잘 듣고 서로 아껴주고 행복하게 살아. 형은 너희를 항상 지켜볼게. 사랑해. 형 민준이가.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쓸 말이 없었어요. 아빠 이야기도 써야 했습니다. 준혁 아빠에 대한 이야기요. 쌍둥이는 아빠를 몰랐습니다. 얼굴도 못 봤어요. 제가 말해줘야 했어요. 쌍둥이에게. 너희 아빠는 박준혁이야. 착한 사람이었어. 너희를 많이 사랑했어. 아빠는 아팠어. 많이 아팠어. 하지만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어. 마지막까지 너희 걱정을 했어. 밥은 잘 먹는지, 춥진 않은지, 아프진 않은지. 아빠는 영웅이야. 너희의 영웅이야. 자랑스럽게 생각해. 너희 아빠를.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안 됐어요.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혼자 방에서요. 소리 내지 않게요. 쌍둥이 앞에서는 절대 울지 않았습니다. 웃어 보였어요. 최대한 밝게요. 형아, 같이 놀자. 민호가 말하면 놀아줬습니다. 형아, 이거 읽어줘. 민우가 책을 가져오면 읽어줬어요. 웃으면서요. 행복한 척하면서요. 하지만 밤이 되면 울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요.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이요.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머리카락은 다 빠졌어요. 몸무게도 많이 줄었습니다. 걷기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차분해졌습니다. 처음보다 훨씬요. 두렵지 않았어요.
준비가 됐거든요. 사진도 정리했고 편지도 썼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부탁했어요. 이제 남은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쌍둥이와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거요. 저는 매일 쌍둥이를 안았습니다. 꽉 안았어요. 이 온기를 기억하려고요. 매일 얼굴을 봤습니다. 눈, 코, 입을 봤어요. 기억하려고요. 매일 말했습니다. 형은 너희를 사랑해. 쌍둥이는 몰랐습니다. 제가 곧 떠난다는 걸요. 그냥 웃었어요. 해맑게요. 그게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야 했어요. 저는 마지막을 준비했습니다. 조용히요.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게요. 마지막 일주일이 왔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하얀 병실이었어요.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하늘이 보였어요. 파란 하늘이요. 쌍둥이는 매일 왔습니다. 할머니가 데려왔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형아. 민호가 뛰어왔습니다. 침대 옆으로요. 형아, 일어나. 하지만 저는 일어날 수 없었어요. 그저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형아는 좀 피곤해. 나중에 일어날게. 민우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었어요. 따뜻했습니다. 형아 괜찮아?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할머니가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큰 가방이었어요. 안에 앨범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앨범이었습니다. 여행 사진들로 만든 거요. 한 장 한 장 정성껏 붙였어요. 옆에 날짜와 설명을 적었습니다. 이거 쌍둥이 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나중에요. 애들이 크면요. 할머니가 앨범을 받았습니다. 펼쳐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바다 사진이 있었습니다. 쌍둥이가 모래사장에서 웃는 사진이요. 밑에 글이 적혀 있었어요. 2025년 6월 15일. 민우와 민호가 처음 바다를 봤다. 둘 다 겁내지 않았다. 용감했다. 형은 자랑스러웠다. 다음 페이지에는 산 사진이 있었습니다. 2025년 6월 16일. 설악산에 갔다. 민호가 예쁜 돌을 주었다. 형한테 선물이라고 했다. 형은 그 돌을 아직도 갖고 있다. 페이지마다 설명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껏 쓴 글이요. 애들한테 말해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형이 많이 사랑했다고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면서요. 옷도 준비했습니다. 쌍둥이 옷이요. 상자에 넣어뒀어요. 겨울옷, 여름옷 따요. 크기별로 정리했습니다. 이 옷은 5살 때 입히시고 이건 6살 때요. 상자마다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몇 살 때 입히는지 적어놨어요. 민준이 내가. 할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장도 왔습니다. 병실에 앉았어요. 저를 봤습니다. 오래요. 할아버지. 제가 불렀습니다. 내가 할 말 다 해. 쌍둥이 잘 부탁드려요. 그럼 학교 보내주세요. 좋은 학교요. 보낼 거야. 밥도 잘 챙겨주시고요. 그럴 거야. 사랑해주세요. 많이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랑할 거야. 우리 손자들이니까. 준혁 아빠 이야기도 해주세요. 애들한테요. 그래. 해줄게. 아빠가 좋은 사람이었다고, 애들을 사랑했다고 말해주세요. 약속한다. 저는 안심했습니다. 이제 됐어요. 할 말 다 했어요. 형은 지켜볼 거예요. 하늘에서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쌍둥이가 웃으면 형도 웃을 거예요. 이틀 뒤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깊은 잠이었어요. 깨지 않는 잠이요. 꿈을 꿨습니다. 아빠가 나왔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잘했어. 고생 많았어. 아빠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아빠, 저 약속 지켰어요. 알아. 다 봤어. 쌍둥이들 잘 될까요? 잘 될 거야. 넌 최선을 다했잖아. 제가 좀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는 충분했어. 충분히 잘했어. 아빠가 저를 안았습니다. 포근했어요. 이제 쉬어도 돼. 고생했어, 우리 아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쌍둥이는 자랐습니다. 이제 12살이에요. 중학생이 됐습니다. 민우는 조용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책을 좋아했어요. 도서관에 자주 갔습니다. 공부를 잘했어요. 민우는 활발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운동을 좋아했어요. 축구부에 들어갔습니다. 친구가 많았어요. 둘 다 좋은 학교를 다녔습니다. 강남에 있는 사립학교요. 교복이 깔끔했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잘 키워줬습니다. 밥도 잘 챙기고 학교도 잘 보내고 사랑도 듬뿍 줬어요. 쌍둥이는 오빠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우리 오빠 있었는데 민우가 친구들한테 말했어요. 어떤 오빠였는데? 착한 오빠였어. 우리 많이 사랑해줬대. 민우는 앨범을 자주 봤습니다. 형이 만든 앨범이요. 사진마다 적힌 글을 읽었어요. 형은 자랑스러웠다. 형은 기뻤다. 형은 사랑했다. 오빠 보고 싶어. 민우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어요. 오빠 보러 갈까? 응. 쌍둥이가 대답했습니다. 차를 타고 갔습니다. 1시간쯤 걸렸어요. 산 중턱에 있는 납골 땅이었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어요. 나무가 많고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긴 복도를 지나 방으로 갔어요. 벽에 작은 칸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사진과 이름이 적힌 패가 있었어요. 한 칸 앞에 섰습니다. 박민준, 2010년-2025년. 사진 속 소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짧은 머리에 밝은 표정이었어요. 쌍둥이가 사진을 봤습니다. 오래요. 오빠다. 민우가 말했습니다. 응, 우리 오빠. 민우가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꽃을 놓았습니다. 하얀 국화였어요. 민준아, 동생들 왔어. 많이 컸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둘 다 건강해. 학교도 잘 다니고 밥도 잘 먹어. 내가 걱정한 것처럼 되지 않았어. 쌍둥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을 모았어요. 오빠, 나 민호야. 잘 지내? 민호가 말했습니다. 나 축구 잘해. 이번에 골도 넣었어. 오빠가 봤으면 좋았을 텐데. 민우도 말했습니다. 오빠, 나 민우야. 오빠 앨범 맨날 봐. 거기 적힌 글도 다 읽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가 우리 많이 사랑했다는 거 알아? 할머니가 말해줬어. 민우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오빠가 우리 살렸어. 오빠 없었으면 우리 어떻게 됐을지 몰라. 고마워, 오빠. 둘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사랑해. 할머니가 쌍둥이를 안았습니다. 셋 다 울고 있었어요. 회장도 옆에 섰습니다. 손으로 눈을 닦았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색이었습니다. 민우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빠 저기 있을까? 응, 있을 거야.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지켜보고 있을 거야. 둘은 손을 잡았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요. 마치 누군가 쓰다듬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쌍둥이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어요. 앨범 속에, 편지 속에, 기억 속에 있었습니다. 박민준이라는 이름은 작았지만 남긴 흔적은 컸습니다. 쌍둥이의 삶 전체에 스며들어 있었어요. 그는 형이었습니다. 아들이었고, 손자였고, 영웅이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온 힘을 다해 사랑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하늘 어딘가에서 민주는 웃고 있을 겁니다. 쌍둥이를 보면서요. 잘 자라줘서 고맙다고, 행복해서 다행이라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요. 그렇게 그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계속됐어요. 영원히요. 오늘 이야기처럼 가족의 사랑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게 합니다. 내 사연 이야기였습니다.